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교수고 오늘은 이제 모감 생명과학연구소를 대표해서 강연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기술에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쪽은 잘 모릅니다. 그런다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쪽으로 너무나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 한 2년, 3년 공부를 열심히 저희 연구실 한 내용을 이제 그 모감생명과학 연구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이 매우 어렵다. 이건 너무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생물학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약학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융합 학문은 2개 학문 융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한 5개 정도의 학문이 융합을 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그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심지어 뭐 아마존은 그 머크 파이저가 포함된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처의 작년 이제 그 아티클을 보면은 Tapping into the Drug Discovery Potential of AI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트레디셔널 디스커버리가 4-5년 걸리는 거를 그 이그젠플든 회사에서 한 게 한 8개월 정도로 줄였다.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투자 그 아티클에 있는 투자 내용, 그다음에 계약 내용, 어떤 특정한 질병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최근 연구 결과를 보시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투자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심지어 투자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 투자나 계약 측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인공지능 신약 개발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생물화학적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생물정보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만 해서는 안 되고 생물정보학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거죠. 데이터는 30년간 PDB, 퍼캠, 그다음에 링스처럼 그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아시는 알파폴드 2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알파폴드 2가 단백질 구조의 그 난제를 풀었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최고의 성과를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알파폴드 2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PDB가 프로틴 구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쏟아부어도 데이터의 양이 별로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기술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적은 걸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너무 빅데이터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기술의 중요성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포드 2가 부족한 데이터를 생물정보학과 딥러닝을 통해서 넘어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련된 아티클이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캐스프가 프로틴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시면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2018년에 알파폴드 1이 엄청나게 향상시키고 알파폴드 2는 더욱더 향상을 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성공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바로 아미노애시드 코이볼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저 보이는 친구가 이제 데이비드 베커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인 포닥이 이제 저희 랩에서 회사 사이언스의 그 어치브먼트로 선정이 되면서 아마 서울대 교수로 왔죠, 아마.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게 이제 그 기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중간에 무슨 이버포머라고 있는데 이버포머가 알파포이드2의 핵심 엔진인데
이보 포머가 뭐냐면 포머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보가 뭐냐? 이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볼루션 아미노애시드 코이볼루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오른쪽에 보이는 구조가 실험 장비로 측정을 한 거고 왼쪽에 보이는 게 예측한 구조입니다. 눈으로 봐서 차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실험 장비도 측정 오차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컴퓨터로 예측한 게 측정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측정을 하고 컴퓨터로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뜬금없이 이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스몰 모레큘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시장이 이제 스몰 모레큘이나 트래디셔널 드럭이 점점 줄고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 예측하는 걸 보시면 2021년부터 상당히 플래토 평평하게 가져오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폴드 2 같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스몰 모레큘 드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프로틴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우리의 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스몰 모레큘 드럭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만 논의하면 저는 이렇게 산업적, 경제적 그런 거를 얘기할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한지 분석 기술 수준이 전문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적용 사례가 있는지 차원에서 그냥 이모티콘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화음의 합성 과정을 인공지능에 도와줄 수 있냐? 이건 스마일입니다. 정말로. 왜 스마일이냐면 화음의 합성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진 화합물 빌딩 블록들이 이 레이저가 있는 거다. 내가 가진 빌딩 블록을 가지고 정해진 화합물을 합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거는 이미 한 3년 전에 알파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Planning Chemical Synthesis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Symbolic AI라는 논문이 나오고 상당히 데몬스트레이션이 돼 있고 실제로 머크 홈페이지에 가보면 머크에서 신티아라고 하는 거를 내가 릴리즈하면서 이미 머크 같은 초대형 제약회사가 이미 저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공포를 하는 정도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는 화합물이 있을 때 그걸 합성하느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합성이 가능해도 효율적으로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보시면 리액션 컨디션 레코멘데이션을 예측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화합물의 합성은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모를 때 화합물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의 생물학 화학적으로 했던 것들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뉴트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 전에 2년 전쯤 되는데 아티클이 있죠. Deep Learning enables rapid 단어가 rapid가 되게 중요합니다. Rapid Identification Potent DDR Kinase Inhibitor인데 이건 뭐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이저가 안 돼서 46일 만에 우리가 원하는 합성을 타겟을 정하고 그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카이네이스 이니비터를 DDR1 카이네이스 이니비터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하고 걔네들을 프라이어타이즈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에 높은 것들을 합성을 해서 생물학적인 실험을 끝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6일밖에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생각에 프루프 오브 컨셉트지 이게 반드시 이 정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죠. 그러면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화합물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에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단백질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가 그 어려운 문제가 알파폴드 2가 많은 거를 제시를 해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폴드 2의 임팩트를 아마 수년 내로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정보를 알고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얘들이 붙어야죠. 타겟이죠. 그죠? 타겟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약물이 들어와서 단백질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직 좀 상당히 요원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약이 들어와서 단백질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 붙은 것들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유전자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여러 유전자들이 합쳐서 일을 하니까, 그럼 세포 내 전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효능을 검증하는 거를 동물 실험 임상 실험 전에 이제 그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 미국은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NIH의 링스 8000의 그 뭐 상당한 데이터인데 아직 굉장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미국은 오랫동안 해 왔고, 그래서 약이 단백질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세포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약이 들어와서 세포가 변하면 밑에 언더라잉하게 이제 바이오로지컬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이 붙어서 작용을 했어요. 근데 했으면 하고 나서 이 약이 정말 유효하고 안정한지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일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물 동태학, 파마코지노믹스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애드메 얘기인데, 이거 아직 굉장히 먼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그룹의 리서치 결과를 보면 자기네가 굉장히 임프루브를 많이 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성이 문제인데, 독성이 나오면 약은 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많이 하니까 저기 프로그레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세상에 약이 굉장히 많은데 환자한테 인공지능으로 약물을 추천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뉴트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유전체 정보나 다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그 드럭셀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암은 유전체 변이의 질병이기 때문에 암 환자를 유전체 변이로 디파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 환자가 유전체 변이 정보로 바뀌었을 때 약물을 추천이 가능할까 하는 드럭셀 페이퍼를 써서 상당히 그때 유명한 뉴스가 되죠. 그다음에 올해 사이언스 뉴스를 보시면 그 엔타이바이오틱 리지스턴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엔타이바이오틱스를 환자한테 추천해 줘야 되나, 그런 이제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고생하는 코비드 19이 지금처럼 마일드하지 않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코비드였을 때 영국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베네버전트 AI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주어진 약 중에서 어느 게 코비드 환자들한테 가장 도움을 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냐를 실제로 찾아서, 그 바리스티닙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인데 이게 염증도 조절하고 바이러스도 공격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독성이 심할 때 그다음에 이제 신약,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신약 개발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Extending small molecule similarity principle to all levels of biology with chemical checker라고, 밑에 보이는 게 이제 25개의 다른 관점에서 그 인베딩 벡터, 이제 인공지능 용어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케미컬 스페이스, 제네틱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케미컬 스페이스도 진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제네틱 스페이스도 진짜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용어로 치면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라든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원 클래스 바운더리라든지 겐이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잘 개발이 돼서 우리가 부족한 화합물의 데이터와 우리가 부족한 그
약이 환자한테 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데이터 그럼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가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나가는 일을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은 며칠 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AI 신약 개발 지원 센터를 개소식을 요 강남에서 했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모감 연구소를 100%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소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이오력은 전부 다 녹십자로 보내고 모감은 녹십자고 다른 기관입니다. 하여튼 그 모감의 공익 기관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소로 100% 개편을 하는 건데 제가 4월 1 일부터 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정말 중요한 거는 생태계가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5 개의 다른 학문의 융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실현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녹십자가 있고 그다음에 모감 생명과학 연구소가 컴플리트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소로 다 변신을 하고 제가 서울대에 있으니까 서울대랑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그 다학제 학문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그 판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실험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머크 파이저 포함해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선발주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노력하면 아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저희는 옛날부터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으니까 옛날에 그 대학교 들어올 때 랭킹 넘버 1과가 화공과였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생명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산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즘 인공지능 팀이 굉장히 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이걸 국가적으로 잘 모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퍼스트 무버 토픽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효율적인 신약 개발은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와 인류의 복지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